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소방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된 정상옥입니다. 이 한국사 강의를 총 15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한국사 강의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내용 자체가 이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으니 이 부분들 좀 잘 따라오셔서 소방공무원 한국사 시험에 좋은 성과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일단 이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한국사 시험에 어떠한 시험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됐는지 그 출제 경향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출제 경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좀 오늘 좀 먼저 짚어드리고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 이 시험 경향을 지금부터 좀 잘 따라오시면서 체크를 좀 하시고 이 부분들 이제 나중에 기본서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오늘 짚어드린 부분들은 유독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더 이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장담을 합니다. 자, 소방공무원 이제 그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그 출제 경향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단원별로 문제들이 좀 균등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균등하게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선사시대부터 여러 국가의 성장이라고 해서 가장 한국사 초기 부분이 이제 좀 등장을 하고, 이 부분은 출제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고대 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 이르는 부분들까지가 대체적으로 단원별로 좀 균등하게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 그 중에서도 최근 시험 경향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들 이제 나중에 학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사시대부터 여러 국가의 성장은 지금까지 맥시멈 2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1문제, 그 다음에 이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자, 우선 이제 뭐 선사시대라고 해서 이 구석기하고 신석기로 대표가 되는 이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전체적인 출제 방향 자체가 유물과 도구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하는 그런 내용들 정도로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었죠. 자, 그래서 선사시대는 공부를 할 때 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도구, 뭐 예를 들어서 뗀석기라든지 아니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 뭐 간석기라고 하든지 이러한 어떤 도구들의 사용 용도, 그리고 이 도구들을 통해서 당시에 살펴볼 수 있는 사회상, 요 정도까지를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선사시대에 이제 지나서 청동기하고 철기시대 같은 경우에 주로 여기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 시기 자체도 기본적으로 뭐 사회체제, 그 다음에 유물, 그 다음에 유적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데, 대신 이제 뭐 앞서서 언급했었던 선사시대하고는 분명히 이제 좀 사회체제가 많이 좀 바뀌죠.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계급사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즉 이전까지 평등사회였던 부분들이 이제 차등사회로 이제 좀 접어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청동기 시대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유물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철기 시대의 유물을 좀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학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청동기가 제작이 되어도 청동기 시대 때 제작된 청동기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때 제작된 청동기, 또는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토기와 철기 시대에 제작된 토기들이 좀 다릅니다. 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니까 주로 청동기하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유물을 엄격하게 좀 분류를 해서 요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국가의 성장,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반도에 등장했었던 뭐 부여나 고구려나 옥저나 동해나 또는 사만이나 이런 나라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은 이제 초기 국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는 그 국가의 사회 체제나
또는 그 해당되는 사회 또는 그 국가의 풍습에, 사회적인 풍습에 주로 초점을 좀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 거의 대부분은 각 국가의 제천 행사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배열에 이 다양한 제천 행사들을 국가별로 정확하게 매칭을 시킬 수 있냐 없냐, 요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 이외에도 뭐 노동력을 중시했었던 당시의 사회 풍습들,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출제가 많이 됐었으니까 여기도 역시 사회 체제나 풍습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서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들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틀리지 않고 전부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대시대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인데, 요 파트는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대략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보다는 약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시대는 이제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 이전의 초창기 국가를 넘어서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해서 왕권이 극도로 강화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문제의 출제 방향이 정치 체제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치 체제와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 특히 중앙 집권화 과정들, 즉 어떤 왕들이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 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들의 업적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는 왕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중앙 집권화 과정을 어떤 식으로 끌고 왔는지, 또는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앙 집권화 과정과 관련된 주요 왕들의 업적은 주로 율령 반포나 또는 불교 수용이나 정복 활동과 관련된 왕들의 업적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부분들 일단 학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시기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삼국 간의 항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이 항쟁이 어떤 특정 국가가 힘이 강했을 때 나머지 국가들이 힘이 좀 약하고, 또다시 이제 뭐 다른 어떤 국가의 힘이 강해졌을 때 상대 국가들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정복 활동과 관련된 부분도 4세기부터 시작해서 6세기까지 4세기, 5세기, 6세기 각각 삼국시대가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이런 순서대로 정복활동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군주들이 어떠한 왕들이 있었는지 그 왕들의 업적을 주로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왕들의 업적은 중앙 집권화 과정하고 연결을 시켜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랑 경제체제,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자, 특히 대외관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부분으로 좀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관계 같은 경우에는 삼국 간의 대외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대체로 이제 7세기가 넘어가면 7세기 같은 경우에 삼국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 또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라고 하는 통일왕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통일왕조가 등장을 했을 때 과연 이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 관계는 삼국 간의 대외 관계와 7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정세,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랑 경제체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문헌상 또는 기록상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기록이 좀 미미한 시점에 특별한 나라의 특별한 경제체제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주 시험 문제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신라의 이제 뭐 민정문서라고 해서 촌락장적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어떤 신라 시대의 경제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 사회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 귀족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 권력 구조를 재편해 가고 있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제와 그 다음에 귀족을 비롯한 신분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특성. 굉장히 이제 불교 문화가 융성하던 시점이었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불교를 수용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 관련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뭐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불교 문화를 제외하고 전통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자, 이 불교 문화에서도 특히 사찰이나 아니면 석탑 양식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불상 같은 경우가 어떠한 불상들이 주로 많이 제작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유교 문화, 이렇게 불교 문화가 발달하는 시대에 유교 문화가 제한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제 들어와서 유교 문화가 발달하는 일부분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 좀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특히 이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 삼국에서만 발달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일본에도 이제 전파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 전래된 문화 같은 경우에 어떤 문화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어떠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보시면,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전체 고대 시대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입니다. 일단 이 중세시대 고려인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총 4문제 정도가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 4문제 중에서도 가장 한국사 전체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 하나가 좀 실려 있는 파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고려시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일단 정치체제에서는 왕권 강화 과정,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를 왕건이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가 이제 재통일을 하고 새롭게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고려 태조 왕건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종이라는 왕, 그 다음에 성종 때까지 고려 전기의 왕권 강화 과정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치체제 정비 과정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 특히나 이 3명의 왕들, 이 군주들의 업적을 위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펼쳐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학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고려는 뭐 대표적인 귀족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 귀족들을 문벌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배층이 문벌귀족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벌귀족 사회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자신들의 귀족적인 지위를 어떤 식으로 세습을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음서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으로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려 귀족 사회를 얘기할 때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이 특혜가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이제 특히나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 자, 고려의 대체적으로 약 한 2세기 정도였죠. 2세기 정도를 유지하던 이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서서히 분열하는 과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층의 분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부층의 분열과 관련된 사건이 역시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분열과 관련된 사건은 이자겸의 난과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사건으로 대표가 되는데,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어떠한 이제 고려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끌어내게 됐는지 그 부분들을 역시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 후기는 이제 몽고, 즉 원이죠. 몽고가 이제 중국에 세운 나라가 원이었는데, 몽골의 침략과 그 다음에 몽고에 의해서 세워진 건립된 이 원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 후기는 원 간섭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원 간섭기에 지금까지 고려 전기 동안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정치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정치 변화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대단히 위축된 사회 형태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고려 이제 말기죠.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이제 개혁 정치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개혁 정치에 관련된 부분을 원간섭기의 정치 체제의 변화와 비교해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 역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고려시대 시작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즉
가장 이 한국 사회 고난이도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고려 대외관계의 흐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한국사 전체 시험 문제에서 가장 고난이도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주제들 이런 사건과 주제에 관련해서 일종의 시기 흐름을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상당히 이제 고난도 시험 문제 정도라고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특정 사건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시기상의 순서, 흐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외관계죠. 그래서 고려는 건국 초부터 시작해서 고려가 멸망하는 그 과정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대외 침략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10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가 멸망을 하는 14세기 말까지 대체적으로 어떠한 외침과 그 다음에 이런 대외 세력들과 어떠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지 그 순서 흐름을 짚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외관계 속에서 당시 고려 지배 내부층의 어떠한 변화는 또 어떤 식으로 발달하게 되는지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거는 고려 전반기를 한번 훑어보시는 그런 내용 정도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사회체제, 경제체제, 그 다음에 문화의 특징을 이해를 하는데 뭐 대체적인 특성은 이미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문벌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문벌귀족 사회의 특성들을 엿볼 수 있는 사회체제 신분제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체제. 자, 경제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앞서 언급을 드렸던 공음전을 비롯한 기본적으로 토지제도 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토지제도는 이제 뭐 전식과 체제라고 해서 이제 관리들한테 지급을 했었던 토지제도가 존재를 했었는데 그 전식과를 비롯해서 고려 말기에 제정이 되었던 과전법까지 그래서 전식과하고 과전법을 비롯한 토지제도 쪽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춰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자,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가 이제 불교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앞서서 이제 삼국시대하고도 고대국가하고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처럼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유교 정치 이념의 유교 정치 이념이 드러났던 어떠한 내용들, 또는 불교 문화 이 두 가지를 조금은 분류를 해서 문화 쪽을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 정도는 아니니까 사회, 경제, 문화에서 필요한 부분들 적당히 이제 좀 체크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선시대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체제 조선시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조선시대는 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엄격하게 분리가 돼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또는 뭐 그 이후에 있었던 병자호란까지를 엮어서 양난이라고 하는데 그 양난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시대의 정치 체제와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 양난 이전,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 정치 체제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 체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왕권을 극도로 강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할 것이냐 이거로 대표가 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왕들도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왕권 강화로 대표가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종이라고 하는 왕과 세조라고 하는 왕으로 대표가 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세종인데 어쨌든 이들이 추구했었던 정치 체제가 육조 직계제라든지 또는 의정부 서사제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체제 밑에 기본적으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적당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 체제는 왕권 강화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적절하게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분리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권 세력의 분화. 자, 조선 전체에 어떤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자, 초기의 정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훈구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이제 좀 집약이 되죠. 자, 근데 이 훈구 세력과 그 다음에 지방에 있었던 사림 세력들 간에 이제 한번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다툼을 우리가 이제 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차례에 걸친 사화 속에서 훈구파와 중앙 세력이었던 훈구파와 지방 세력이었던 살인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립 구도를 가지고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이 네 차례의 사화 동안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사화가 이 조광조의 조광조로 대표가 되는 나중에 이제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화로 연결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화 이후에는 이제 조선 사회가, 이제 조선 정치 체제가 본격적으로 사림들에 의해서 붕당 정치라고 하는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대표가 되는 사림 세력들이 정치적인 또는 학파적인 이념 대립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 체제를 전개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또 어떤 식으로 조선 후기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체제는 많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정치 체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제 체제, 사회 체제, 사회 전반에 거대한 영향, 그러니까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정치, 사회, 경제,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수치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단히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체제, 이제 뭐 영정법이나 대동법이나 균역법으로 대표가 되는 수치 체제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수반이 되는지 요 내용들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치 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변사로 대표가 되는 어떠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여기 4번에서 이제 체크를 해드릴 내용이었는데,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가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사화에 의한 붕당 정치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붕당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로 대표가 되는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역시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들, 신분제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분제가 동요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 지배체제와 피지배체제 간에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출현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역시 초점을 맞춰서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교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는지, 또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 새로운 문화의 태동인데 기존까지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지배계급의 문화 중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선 후기 새로운 문화의 태동에서는 일단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서민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학, 이 서학이라고 하는 건 천주교죠.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이제 서학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창시가 되면서 이러한 어떤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화의 태동은 이제 근현대에서까지 어떤 그 중요한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되니까 조선 사회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홀히 공부하시면 안 되고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될 단원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현대에서 이제 현대 사회까지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근현대부터 이제 현대,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현재까지죠. 전체적으로 총 문제 중에 7문제에서 8문제가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할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20문제 중에 7에서 8문제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뭐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문제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정말 주목해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몇 가지 시기로 이제 총 3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개화기죠. 개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국권 피탈기까지를 한 시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역시 한 시대, 그 다음에 광복 이후 대한민국 지금 현재까지를 한 시대로 봐서 총 3개의 시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개화기 때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까지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건이 있고 이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게 1910년이었고 저희가 이제 뭐 18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으니까 장장 약 한 70여 년간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일일이 지금 출제 경영에서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개화기의 정책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흥선대원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어떠한 정책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반드시 꼭 잊지 마셔야 될 부분, 시기, 순서, 흐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건 간의 어떤 순서들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대외관계에 있어서 그 시기 순서나 흐름이 어렵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파트들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제국 때까지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떠한 시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스토리 형태로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단원이니까 그 내용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개화기 이후에 이제 서구 열강들 그리고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오면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이 빼앗겨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국권 피탈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1904년에 체결되었던 1차 한일협약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한일 신협약까지 국권 피탈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을사늑약 1905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요 관련된 사건들은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어떤 국권 피탈 과정에 우리나라가 수동적으로 당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국권 수호 운동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역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전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력 항쟁을 통해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 국권 피탈을 저지하고자 했었던 일종의 의병 운동이라는 흐름도 있었고 또는 개화 지식인들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운동의 흐름도 있고 그래서 이 국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큰 과정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력 중심이냐 아니면 실력 중심이냐 그렇게 해서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런 운동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개된 운동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운동들은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언급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외에도 대단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 역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 우리가 광복이 되었던 1945년까지인데 자,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식민 지배 정책 반드시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의 식민 지배 정책과 1920년대의 식민 지배 정책 그리고 30년대 이후의 식민 지배 정책을 분류를 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10년대 무단 통치부터 시작을 해서 20년대 문화 통치 그리고 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식민 지배 정책들 반드시 연대별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식민지 지배 정책의 내용들이 조금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점과 매칭을 시키셔야 되고요. 자, 거기에 저항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들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역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을 시기별로 좀 나눠서 분류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좀 학습을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독립운동은 특히 국내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들, 그리고 30년대 이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독립운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좀 사이즈나 규모가 좀 확대가 되는 그러한 운동으로도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분류해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일제강점기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이제 어떤 특별한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근현대사 파트의 시험 문제들이 주로 사료 위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료라고 하는 건 어떤 정책과 관련된 사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인물, 그 특정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독립운동가 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셨던 또는 뭐 사설, 신문의 사설로 게재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특히나 사료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면서 어떤 사건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사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료를 하나 찾아보자면, 뭐 대표적 독립운동가였었던 신채호 선생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사료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제나 사건들과 연결을 좀 시키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료를 좀 많이 보셔야 된다. 사료를 그냥 가볍게 보시지 말고 반드시 사료에 핵심되는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인데,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권이나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셔도 좋고요. 물론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과정, 대략 약 한 3년간의 기간이 있었죠. 45년부터 48년,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수립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정부 수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이 좀 나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일단 첫 번째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입니다. 자,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겪었던 과거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 즉 독재 정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희 정부를 넘어서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까지 대체적으로 요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어떤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일단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정부까지 권위주의 통치 체제에 저항을 했었던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 과정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현재의 헌법 체제에 어떤 기여를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민주항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일단 좀 민주화 운동도 그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간혹가다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출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 남북 간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 정책이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통일 정책이 전개가 되어 왔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사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출제 경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문항수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를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출제 경향, 그 단원에서 주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키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짚어드렸던 이 키포인트들 꼭 정리해 놓으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교재 공부를 하실 때 또는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때 반드시 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체크해 드렸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차 체크하시면서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출제 경향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강의 이제 한국사 1강부터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